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기존 낙하 예고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추락한 북한 발사체 잔해물을 인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 한 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이 남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의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북한이 그동안 준비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군은 오전 8시 5분쯤 서해 추락 지점에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 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 공해상, 위성덮개 낙하 지점을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군 레이더에선 발사체가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과거보다 빠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고체 연료 기반인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 빠르게 인정했죠? 네, 북한도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한 뒤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 1형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단시간에 2차 발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올린 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인데요. 1998년 8월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위성 탑재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서해 체육단 백령도에는 한때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피소로 긴급히 몸을 피해야 했는데요. 당시 상황 백령도 주민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 대피하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위성 발사체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고 그 통보를 받고 방송을 듣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상태죠. 조업 나간 배들한테 그 안전 지역으로 좀 대피하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섬 지역은 여객선 항로가 운행하는 항로가 여객선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이 이동 수단이 그렇게 이 여객선이 통제되면 불안을 하죠. 왕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어서 우리 정부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먼저 있었고 NSC 상임위도 열렸습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7시쯤 이곳 용산 대통령실의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먼저 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NSC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성공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NSC 상임위에는 통일부 권영세 국방부 이종섭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또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의들은 안보실장이 주재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29분 북한의 발사 직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외부의 공식 행사를 변동 없이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신중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자칫 북한 움직임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해서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북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미 발사를 예고했던 만큼 단계별 대응 방안도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 북한이 발사 계획을 공개했을 때 NSC를 개최했고요. 그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나아가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연합훈련이나 대북 제재 강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치권은 최악의 수, 백해 무익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서울 지역의 경보가 잘못 발령된 걸 두고는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선 북한 발사체 관련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전해주십시오. 네, 우선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수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올해 벌써 10번째 발사체를 쐈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협력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어떤 경우든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이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유엔 결의안 준수를, 정부에는 끊임없는 안보 태세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다만 대피 준비 경보가 서울 지역에 내려졌다가 취소된 것을 두고선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위를 알아봐야 하겠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안보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닌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위는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후 열리게 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발사 목적 등에 대한 국정원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1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이번 발사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위성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엄중히 항의한 데 이어서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금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 오전 8시를 조금 넘어 기시다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8시 20분쯤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NSC에서 북한의 관련 정보 수집과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비행 도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우주 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괴 조치 명령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考え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米国、韓国等とも緊密に連携しながら、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及び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지대공 패트렛 부대 배치를 완료를 한 상태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전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한밀 3국이 오늘 전화 협의를 갖고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고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외무성은 한밀 3국이 북한의 발사 감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 억지력, 대처력 강화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지 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 한때 경계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서울시에선 전 지역 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얼마 뒤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다시 통보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백령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경계 경보가 해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오늘 새벽 6시 반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백령 면사무소는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대피를 전파했고 대피소 20여 곳의 문도 모두 열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한 가운데 조업 나간 배들도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전파가 계속해서 이뤄졌습니다. 한 백령도 주민은 경보 발령 직후 YTN과의 전화 연결해서 많이 놀랐지만 당시 대피는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마을에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도 통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경계 경보는 발령된 지 1시간 반 만인 아침 8시 1분에 해제됐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실제 상황이라면서 시민 대피 문자를 보냈죠? 새벽 6시 41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문자를 발송한 지 22분 만인 아침 7시 3분, 이번엔 행안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문자에서 밝힌 경계 경보는 오발령, 즉 잘못된 발령이라고 정정한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아침 7시 25분 경계 경보 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는 상황이 파악되기 전까지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확인한 뒤 해제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오발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새벽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려는 지령 방송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보 발령으로 서울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이른 아침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행하려고 신발 신고 있는데 이게 막 소리가 나서 딱 열어보니까 이게서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남중에 온 거 또 문자 보고서 조금 허탈했죠. 이런 거 중대한 상황을 오버를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나 싶었죠. 시민들은 문자에 대피 장소가 적혀있지 않았다면서 정부 안내보다 SNS의 정보가 더 빠르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소리에 울면서 깼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너무 황당했던 게 무슨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또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일부 모바일 버전에선 접속 장애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난 문자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자녀 티켓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와 그 대책을 발표합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지 또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오늘 오후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까? 네, 선관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긴급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회의 뒤 노태학 위원장이 직접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먼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쟁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영 제주상임위원과 경남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고위직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의뢰는 곧 자녀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의심 사례가 4, 5급 직원들 자녀까지 포함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현재까지 파악된 특혜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안도 오늘 처리됩니다. 네, 후속 대책도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도 집중 논의되는데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외부에서 온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외부 인사가 임용된다면 35년 만입니다.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사무총장에 대해 내외부 청문위원이 검증하는 자체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특혜 채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경력 채용도 축소하는 쪽으로 손보는 방안도 예상되는데요. 특히 격오직 근무자의 경우 공개 공고 없이 지자체 추천 등을 받아 진행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은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같은 날 지역구 사무실에 있던 보좌진들이 이번 사건 당시 쓰던 업무 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 전 대표나 강 전 회장 등 긴밀하게 접촉해 오면서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지목한 휴대전화는 전당대회 때 쓰던 휴대전화도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성만 의원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협조로 일상 회복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오고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고 691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4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1,0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는 1,0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한밤중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과 4k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다쳤는데요. 검거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 소래대교 앞. 포르쉐 카이엔 SUV가 날듯이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함께 정차해 있던 차 넉 대가 순식간에 차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동시에 포르쉐를 추격하던 경찰차는 충돌은 피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공터로 돌진합니다. 순간 제 옆 차선의 앞차가 추돌당하면서 그리고 바로 제 오른쪽 차선으로 그 경찰차가 쑥 날아갔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음주 단속을 피해 4km가량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등 모두 6명이 다쳤는데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선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편의점 출입구가 박살나면서 계산대까지 파편이 쏟아졌지만 다행히 점원은 물건을 정리 중이었고 손님도 없던 때여서 사고를 낸 30대 남성 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로 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 체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도로에 있던 임시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경제 상황이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재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 3월 1.2% 전달 대비 상승하는 등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 활동이 5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1.2% 줄면서 생산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35% 깜짝 증가세를 보인 반도체 생산이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계 장비가 6.9%, 의약품이 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이 130.4%로 한 달 전에 비해 13.2%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코로나 관련 지출액 등이 감소한 공공행정이 큰 폭 감소하여 전월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소비도 2.3%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의복 등 준 내구재 판매가 많이 줄었고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소매 판매가 좋지 않다며 해외여행이 급증한 흐름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0.9% 증가했고 건설 기성도 1.2%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이 어려운 상태라며 반도체와 전기, 전자경기에 따라 불확실 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이해식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처음으로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현장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갔던 시찰단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단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죠. 알프스를 거친 그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원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자료를 확보했고 뭐 흡착제 교체 시기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일단 의미는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5박 6일 동안 일본에서의 활동 상황 그리고 같이 갔었던 21분의 명단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차분히 지금 검증단의 발표 내용을 보고 좀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증단은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설비가 제대로 됐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알프스라는 중요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봤고 그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 쪽으로 더 받기로 했고 해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인 IAEA의 결과 내용도 좀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보고될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오염수에 대해서 위험도를 높이거나 국민들 걱정하게 하거나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그 수산물 관련 업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괜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차분하게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주는 게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일단 시찰단이 다녀와서 1차 발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받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프스만 하더라도 그것이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 네. 핵종이 6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가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거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각종 설비가 잘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염수를 이송하고 또 희석시키고 네. 또 방출하고 또 제어 장치라든가 원자력 분석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해양 생태계 환경이나 또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이제 수산물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 발표였다. 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뭐 당장 모든 결과를 다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IAEA가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21분의 그 검증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료도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검증이라는 거는 이게 비교 분석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섣불리 발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IAEA 결과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IAEA의 결과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류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중점이 가 있는 조사일 테니까 저희 쪽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조사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자료를 낸다는 이 기본 계획은 저는 뭐 크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객관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요. 3일쯤인가요? 자갈치 시장 현장을 방문한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혹시 네. 그 계획도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취지입니까? 뭐 그 규탄 대회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횟집의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크죠. 그리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고 그래서 이런 해안가에 이제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차 보고니까 이것 가지고 물론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그 시찰단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가라든지 또는 그 이런 정부에서 구성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진 분들 원안이라든가 또 IAEA는 사실은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을 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이 원안위의 입장과는 좀 대별되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찰단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찰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사실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만 봐도 자료가 확보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얼마만큼 확보됐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오염수의 이송 장비라든가 또는 방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만 확인했을 뿐이지 이것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 시찰단이 이제 1차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단원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걸 공개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21명의 이름과 소속, 직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모두 21명이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입니다. 모두. 그리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 책임 연구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소속이 돼 있네요. 예, 반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증단에 포함됐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과학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검증단 그다음에 그 기관에 소속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뭐 최근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걱정되는 게 좀 전에 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벌써 무슨 자갈치장을 가서 뭐 우리 저기 관계자분들 경제 안 좋은 걸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출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우리 횟집 사장님들 어려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험도 국민들의 불안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죠. 그 불안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거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옛날에 한번 봐요. 미국산 쇠고기 들어온다고 해서 광우병 뭐 문제 때문에 머리에 구멍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사드기지 때문에 뭐 참외가 어떻게 되고 뭐 전자파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계속 감내하고 있었고 어디선가는 그 경제 발전이 더 필요한 그 비용들을 다른 데서 치러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수산업계 힘들게 해요, 국민들 불안하게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지금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다만 미리 나서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겪고 이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그에 앞장서지 않기를 이번에는 그냥 뭐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그 이제 과학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국의 어떤 과학자를 국민의힘에서 초청을 해서 마셔도 된다, 10리터도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방출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멜트다운이 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침출수에 의해서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대량 방출 그리고 거의 137만 톤이나 있는 것을 30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그 방출을 하고 그리고 30년 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거의 한 150톤 되는 그런 그 오염수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정치권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과학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IAEA의 그 분석 결과 그것이 6월 달에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단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안보실장 하시는 조태용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박진 장관 그리고 그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의원 시절에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게 2019년도인데요. 그 입장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정의용 장관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좀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요.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원 명단에 21명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시찰 단장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갔던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를 또 발표하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중앙선관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뭐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한 11명 정도가 티켓 채용 의혹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실 것 같아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가 필요할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 감찰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체 조사를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거고 가능하다면 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5급 이상의 선관위 직원들, 고위 직원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조사만 하면 금방 나올 문제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채용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자녀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합격한 사람들인데 선관위의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개 채용 계획을 늘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공개 채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 비슷하게 특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비다수 공채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일했고 내부의 그런 어떤 도덕적 그 해이라 그럴까 이런 게 조금 만연해 있었다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선관위원장이 오후에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수사 의뢰, 그러니까 오후에 뭐 자체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이미 가버렸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 자체 조사 감찰이 아니라 좀 수사의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너무 오랫동안 지위를 누려와서 고립돼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뭐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이 처음 생겼을 때 조사 이 자료 공개도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불거지고 처음에 5건이 이제 11건이 되고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면 또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문제를 한번 들여봐야 되는 건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공고 내용 뭐 이 안에 이제 채용 과정 중에 보면은 공고도 없이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애초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개방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부터가 뭔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전직입니다마는 김모 총장이 계셨을 당시에 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자체 감찰 결과 그 당시에는 안 드러났다 이런 문제도 오늘 아침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이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이걸 수사를 해서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기관 내에 있는 관리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여전히 계속될 거고 저는 명명 자체를 이걸 특혜 채용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이건 고용 세습이에요. 선관이라는 좋은 신이 내린 직장을 놔두고 고용을 세습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후에 선관위원장이 뭐 대책을 발표를 한다면 저는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다 외부에 맡기고 지금 그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이 더 혼란이 없게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채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비가 걸렸잖아요. 채용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제 자녀들, 일하고 있는 분들. 그렇죠. 자녀들은 그럼 계속 그 선관위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될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닌 건가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대책을 국민들한테 내놔야지 또다시 놔두면 그 개인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저는 앞으로 논란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 수습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일단 궁금한 거는 선관위원장 책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어떻습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제 2022년 5월 17일 날 임명이 됐는데 사실 그 임기가 6년이고 지금 1년 지난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선관위가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된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옳지 않다. 저는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이 사태를 보는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인 공격 수준까지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외부 사무총장까지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외부 인사로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겸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1급 공무원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사무총장은 장관급인데
장관급을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사를 이렇게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총장이 지금 이번 의혹에 연루가 되면서 내부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형태로 최근에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데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는 한번 좀 팩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의원님은 그 외부에서 뭐 저희 당 쪽에서 그 사무총장을 외부 채용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뉘앙스로 들렸는데, 지금 거론되는 안 중에 하나긴 사실은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 선관위 내에서 지금 자체 개혁 방안으로 이제 사무총장을 외부에서도 모신다, 이런 안도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렇게까지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저는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테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데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저는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비리, 그다음에 혁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저는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모시는 것도 차차적으로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방안을 선관위가 제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원장의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있을 때 이번 건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도 무슨 소쿠리 선거 얘기 나왔죠. 네. 그다음에 여전히 일부 뭐 여권 일각입니다만은 일각에서 부정선거 얘기 계속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공정해야 될 사법기관이, 그다음에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요? 저는 이참에 선관위가 좀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문제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과 대학생 당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게 이제 민형배 의원인데,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학생 위원장인 양소영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응하는 당 지도부를 좀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공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청년 대학생 당원들이 대학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떤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어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대응을 둘러싼 어떤 계파 갈등이 지금 대학생, 청년들로 번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양소영 위원장이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의 이제 의견, 이제 대학생 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할 때 일부 이제 의견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비서실에서 불려서 이제 한번 물어봤던 건데, 그게 이제 와전이 좀 됐습니다. 이게 뭐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서 또 기자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마치 당내의 어떤 내분 이런 것이 대학생위원으로 옮아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제 민영배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개 의원으로 대학생 512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성명을 이렇게 낭독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적어도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를 포함시켜서 성명을 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대학생 위원장이면은 대학생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어떤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해가는 그런 어떤 건강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건강한 절차라고.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 다른 당 얘기 뭐 미안합니다만
양성혁 위원장이 이렇게 돼서 또 사퇴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예. 전에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도 어려운 지경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그 새로운 뭐 바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왔다가 당의 친명 주류 계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밀려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었고 하필 그 위장 탈당 논란이 많이 심했던 민영배 의원 저걸 네. 주선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의총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굉장히 네. 늦게 입장을 하셨거든요. 네. 2시 예정이었는데 50분이나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서 애초에 처리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 건들이 하나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예. 당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길래 저렇게 혼란이 계속되나 뭐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지 정치도 여야 간의 협치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논의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비치는 겁니까? 뭐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본회의에서 원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면. 근데 이제 내정이 안 된 거죠, 민주당에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내에서 방침을 정했고 원내에서 의안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건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원칙 없이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됐느냐? 그것도 예. 아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때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예. 그 룰을 가지고 지금 원내대표가 된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인사 문제다 보니까 인사 문제는 항상 100%라는 게 없습니다. 70% 정도 만족시키면은 잘한 인사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원내 이런 룰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의원들도 많고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조금 미뤄뒀습니다. 예, 미뤄뒀다. 네, 미뤄뒀습니다. 예, 미뤄뒀다. 갈등을 미뤄둔 건지 결정을 미뤄둔 건지는 다음에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 내정이 됐던 자리니까 과방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득표율이 보통 상임위원장 투표하면 거의 대다수가 다 찬성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60% 간신히 넘었더라고요. 61.5%, 예. 그 언저리쯤이었는데 네. 그 장제원 의원은 전 그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지난번 1년 전에 행안위원장 될 때보다는 네. 높은 득표를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도 뭐 논란이 있었고 하여튼 그 좀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여러 네.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과방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저희가 뭐 방송위원장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만 네. 그 방송과 관련해서 위원이 해당 상임이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판단들이 민주당 의원 분들 그다음에 무소속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포함이 돼서 보통 한 80% 이상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60%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게 나를 맞춰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뭉쳤습니다. 그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했죠. 이게 다 뭉치면서 좀 어떤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백한 방송 장악 음모이고 시도죠.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윤 대통령이 제가를 했는데 사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면직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 대상이면 탄핵 대상이어도 예. 면직 대상은 아닌데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단적인 예죠. 어떤 면에서는 기소를 해서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를 한 것이죠. 억지 기소를 했다고 보는데 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몰아붙여서 면직을 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그 이전에 MB 때 정윤주 사장을 네.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예. 면직을 시켰던 네. 그 케이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뭐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그분이 주도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 때 그런 방송 장악 기도와 거의 닮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벌었습니다. 반론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임명을 하면은 정상적인 거고 상대가 임명을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그 피해 의식부터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제 우연히 각각의 사건들이 갑자기 겹쳐졌습니다만 예. 우리 한상혁 반통위원장 문제는 당신께서 이민정 가처분 의사를 예. 표명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분명하게 TV조선 재승인 건으로 인해서 예. 실무자들은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 본인이 기소당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송 장악과 관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과한 측면이다.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이거를 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MBC의 뉴스룸, 그다음에 MBC의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것이지만 예. 시작을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광서구에 있는 김모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거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어찌됐건 짜고 치는 거죠. 그 외부 고발, 그 김모 의원은 또 서모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그게 민주당과 관계가 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방송 장악 내지는 탄압이다 몰아가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 의원과 함께했고요, 이해식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오존 농도도 점차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 21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